구독, 좋아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있죠? 다스베이다에서 유시민 씨가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발언을 저희가 한번 팔로우를 해보면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뭐 안 그래도 내용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 혐오 발언이 아니라 남성 혐오 발언으로 유명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어떤 남성에 대해서 너희 쓰레기야 라고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 남성들은 뭐 롤 하느라 바쁘고 축구 게임 하느라 바쁘고 축구도 봐야 되고 바쁜데 그 시간에 여자애들은 공부하니까 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뭐 2030 남자들을 완전히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철부지로 보느냐, 이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큼 어떠한 그 여성들의 지지라든지 기대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던 발언, 이제 썼던 발언을 보니까 전혀 이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느껴지는데, 이 유시민 씨의 해당 발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 뭐 노동자인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씨를 가르쳐서 네. 뭐 자신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김문수를 만났다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의 학벌에 기대어 기고만장하게 뭐 살아왔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그처럼 이제 뭐 여성 혐오 발언과 네. 이제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계층의 이제 특권 의식이 전부 포함된 사실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급주의 그 자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서울대 출신이고, 네. 그 배우자인 설난영 씨께서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이니 서울대 출신인 남편을 우러러 본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 계속 문제고 가득해왔던 네. 그 학벌 위주의 사고 방식하고, 이제 여성이 남성을 좀 의존하고 남성의 지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라간다, 이제 남성 위주의 세상을 바라본다는 그런 왜곡된 세계관이 동시에 들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 좌파, 특히 진보라 하면은 양성평등 그리고 학벌 타파가 가장 주된 논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동자를 위한다고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네. 그 내면에는 이제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우월하고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특권 의식에 찌든 네. 그 386세대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지식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후에 이제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인데,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그 현 대선 구도에서 네. 뭐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득표에 영향이 있을지 우려해서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저는 선택적으로 칼을 겨누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시민 씨의 그 발언 할 때 한번 실망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그 단체들에서 이제 머뭇거리는 그 행동에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뭐 이재명 씨 아들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유시민 씨 이런 관련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야 할 여성 단체들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 이준석 후보한테 2차 가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혼을 나야 될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냅두고 덮고 가자. 제가 심지어 어떤 댓글을 봤냐면요. 이건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재명 혹은 그 후보 관련된 사람이 성폭행을 해도 나는 1번 찍을 거야, 이런 식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성비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되는 이런 발언들이 너무 진영 논리에 덮여서 왜곡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공격의 대상, 이 사람에게는 공격하고 같은 잘못인데 이 사람한테는 공격하지 않는 이러한 논리가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공격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탄핵 소추안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이제 끝없는 이제 법적 공방에 휘말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있을 텐데요. 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각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도 결국에는 기각이 됐고 4대 4였나요?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직무정지도 가처분이 됐는데 이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 탄핵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끝없이 법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격이 되는 게 뭐 정치 공격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까요? 뭐 사실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정략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직무에 딱 복귀한 후 언론 인터뷰에서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처음부터 개인과 이진숙 그 위원장 개인과 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MBC와의 그 싸움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뭐 이게 어느 정도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노총은 소위 네. 말하는 쪽수, 그래서 머리수로 밀어붙이고, 쪽수로. MBC에서 여론을 만들고, 민주당은 이제 입법이라든지 이제 뭐 실제로 탄핵을 한다든지 그런 뭐 어쨌든 거대한 그 새 조직과 처음부터 힘겨운 싸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제 말했고, 네. 실제로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그 다음 날 바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뭐 이제 계획된 뭐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네. 이제 공격이 대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취임 직후 이제 방통위가 2인 체제를 유지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거로 특히 이제 문제를 삼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방통위 추천을 거부해서 2인 체제가 됐고 그런 거지 뭐 위원장이 일부러 2인 체제를 만들려고 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거로 보면 뭐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차원에서 뭐 탄핵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련의 이런 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이제 공적을 하는 차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통위의 업무를 좀 마비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어떤 공격이 말씀하신 대로 민노총과 MBC와 민주당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네. 이 민노총은 쪽수로 들이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하는 입법의 어떤 행태도 사실은 쪽수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머릿수로 이 흔들어 보겠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사법부까지 지금 장악하려는 시도를 마치게 되면은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 행정부, 입법부를 다 가지게 되면은 사실상 다 가지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말 두려운 상황이네요. 지금 리유님께서 국민도 탄핵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어제 실제로 한 국민이 탄핵되실 뻔한 비슷한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변호사님도 한번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네. 저희 그 신장 기자님께서 단독 보도로 내신 건데 그 자유대학의 어떤 박준영 대표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MBC 전 사장의 아들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관련된 이제 보수 우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지나가던 거를 보면서 이재명 화이팅 하고 카리나 화이팅 코끼리 이렇게 세 마디를 던졌단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저급한 어떠한 단어가 포함된 건 없었잖아요. 함축된 의미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 말이 마친 이후 그 이재명 후보 측의 경호원이 와서 그 친구를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경찰에 잡아서 이제 가요. 네. 근데 변호사한테 연락을 한 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변호사님, 이거 정당한 체포인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어떠한 체포의 권한이 있는 자가 한 체포로 보여지지도 않고 네, 네. 실제로 뭐 권한이 있는 자의 체포라 하더라도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말씀을 듣고 네. 봤을 때는 말만 들었을 네, 때는 좀 네. 이상하죠. 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 체포를 하는 쪽에서도 네, 이게 네. 실제로 체포가 된다라든지 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체포를 했다기보다는 네. 소위 말하는 겁박, 다시 말해서 이런 행동을 다시 하면 이렇게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경고성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국민을 정말로 이런 식으로 겁박할 수 있다. 국민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재명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이재명 기분 나쁜 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 무섭고요. 다음 내용이 이제 정말로 좀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공약집에 대법관 증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하겠다고 했던 비법조인 대법관법과 100명 증언은 철회했지만 30명 증언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남겨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쿠데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요. 집권 후에 중요한 과제로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라고 논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발 물러섰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행정권을 잡으면 위에서 말했던 대법관 100명 증언이라든지 비법조인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발의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법안들의 본질들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뭐 이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네.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 이제 똑같이 이제 대법관들 증언해서 그 방식이 매우 유사하고 사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신들과 생각이 맞는 대법관들을 추가로 임명할 경우에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정치적인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대법관 임용 자격에 보면 뭐 이제 뭐 20년 이상의 판사, 뭐 변호사 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추가하겠다는 게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네.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네.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건데요. 변호사로서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래서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을 아닌 자를 네.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서 우려의 성명을 발표하였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 측도 그 이후에 이제 대법관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네. 실제로 이제 대법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후에 계속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법 증언 문제는 네. 사실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뭐 법조계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기존 이제 대법원의 그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대법관의 업무를 좀 완화시키자라는 네. 뭐 그런 의견은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 이번에 대법관 증원은 의도가 중요한 사실 거죠. 누가 봐도 좀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행동인 게 사실 네.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된 이후에 갑자기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네. 누가 봐도 좀 의도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입니다. 근데 네. 이게 뭐 100명이 아니라 30명으로 증언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16명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대법관
임명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국회 이제 동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네.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지금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까지 배출이 됐을 네. 경우에는 사실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관 그 제청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사이 이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네. 그 극단적으로 대법원장이 이제 본인의 그 어쨌든 추천을 받은 후보를 아무리 제청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지 않으면 그 대법관이 임명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대통령 또는 이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에 맞는 대법관들만 임명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대법관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 대법관 증언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네.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라든지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법관 너네 일 많으니까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슬리듯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 보복이라든지 사법부 장악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사실은 입법부가 이 과정에 관여하고 행정부가 이 과정에 관여를 한다라는 이 법안 자체, 이 법률 자체의 의미는 둘이 견제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둘이 뒤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두 가지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측에서는 네. 자신의 권력을 좀 더 이제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도구로 전략할 수 있고 네. 또 이게 반대 다시 말해서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네. 그러한 이제 도구로서 음. 다시 말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반대를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대법원이 이제 업무가 과중하다 하더라도 네. 인위적으로 지금 14명에서 16명을 늘려서 30명으로 그냥 늘리는 방안 외에 네. 지금 대법관들이 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조금 그 기존에 있는 뭐 재판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연구원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판사들을 그 대법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분담시키는 차원에서 네. 사실 지금 있는 대법관들의 업무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절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단순히 이제 숫자적으로 대법관을 무조건 해야 된다.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숫자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기는 좀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숫자가 많아야 법이 통과가 되고 맞습니다. 또 이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또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쉽고 또 25만 원 던져줘야 30만 원 던져줘야 좋아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참 국민을 조금 정말 놀이 대상으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착잡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법조인에 대한 어떤 모욕, 법조인에 대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또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것인데 이 재판 소원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쟁점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어떤 상위 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재판 소원 제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이제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현행 지금 헌법에는 이제 헌법재판소법 네. 제68조 제1항에 보면 이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헌재 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법원의 재판은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재판 소원 제도가 이 헌법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재판 소원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제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뭐 재판 소원 제도 역시 네. 그 도입에 있어서 사실 찬반의 이제 그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온 주제인 거는 맞습니다. 네. 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단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기 때문에 이제 그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하며 네. 이제 오히려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네. 있는데 사실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시각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법원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이제 재판 지연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재판 예, 지연이요. 현행 그 우리 법 체계는 그 3심제를 네. 도입하고 30제도 있는데 사실은 많은 거죠. 사실 뭐 이제 저도 소송을 해보면 네. 사실 당사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재판 언제 끝내냐는 아. 소리입니다. 사실 뭐 제가 끝내고 말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네.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게 뭐 특히 1, 2년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게 되면 네.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이 그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날수록 이제 그 당사자가 될 텐데 사실상 그 재판 소원 제도가 도입이 되면 4심제로 사실 4심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그 모든 사건이 4심으로 네. 결정이 됐을 때 그 시간과 노력 또 여러 가지 그런 네. 사정을 고려한다면 좀 능력이 그 4심까지 뭐 오랜 네.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위한 네. 그런 제도가 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로 인해서 이제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네. 그에 대한 우려를 그래서? 표명한 바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권력 분립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대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는 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결과를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법원의 모든 그 사안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위험성, 특히 이제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크나큰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통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군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4심제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상 4심제라는 것이 실현되게 되면은 재판이 늦게 끝나니까 일단은 지치는 마음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도가 좋다면은 뭐 재판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다면 좀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좀 상당히 불순하다는 의심이 좀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쟁의 도구로서 시민들을 위한다는 척하지만 마치 이제 옛날에 이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내놓은 의견을 이제 자신들의 입맛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참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볼 내용은요, 사법 개혁이 아니라 언론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기자가 최근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질문인데요.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김승현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제시하신 언론개혁 이번에는 얘기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관련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하고요. 둘째는 이제 후보님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언론중재위 제소를 빈번하게 진행해서 비판적 기사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준 바 있는데 연장생산에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합니다.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죠. 네. 네,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죠.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네. 상당히 이제 아까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실 만한 사법개혁을 보셨다면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이제 언론인이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쓸 때마다 번번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되니까 저런 질문을 기자가 한 걸로 보이는데 저거에 대해서도 그냥 중요한 질문은 아니니까 넘어가죠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니 언론을 그냥 무시하냐 이런 지금 반응이 며칠 동안 쏟아지고 있는데 이 내용의 골자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어떤 비판적인 내용을 쓴 기자에 대해서 실제로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이재명에게 어떤 고소를 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어떤 증언을 들은 바 있는데 이 언론의 자유, 특히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헌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 자체가 주로 이제 사회적 강자에 의해서 네. 이제 다수의 약자가 좀 소액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 피해를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주로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 언론 보도는 주로 이제 그 공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정치인, 공인, 뭐 국가기관 같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강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고 네. 실제로 만약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나 보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거고 네. 공적 인물이나 이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게 진보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020년에 네.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똑같이 이제 언론 개혁을 내세우면서 그 한 번 이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뭐 야당이라든지 여러 언론 단체의 반대로 폐기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이번 개정안은 그때보다도 더 셉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보도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네. 뜻이 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이제 된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보도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보자까지도. 네 맞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네, 네. 또 이제 이 법안에서 명시된 말 중에 이제 악의적 보도라는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악의적이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악의적인지에 대해서 사실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뭐는 악의적이고 뭐는 악의적이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그냥 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악의적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악의적이라고 하면 이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악용 가능성이 크고 또 뭐 그냥 일례로 예를 들어 뭐 어떤 공익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라든지 뭐 네. 양심 고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
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네. 그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 권리랑도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항 자체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뭐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 자체가 잘 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가 상당히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있고 뭐 정정 보도, 네. 반론 보도 청구라든지 현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자는 거는 좀 과잉 규제의 우려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이미 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어떠한 피해자를 구제할 만한, 특히 피해자가 약자가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 후보와 같은 강자일 경우에는 또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법을 잘 알 테니까 어떤 식으로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고발을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앞에 굳이 징벌자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또 한다는 거는 마치 이거 약간 시진핑이라든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잡혀간다라고 하는 저희의 어떤 그 네. 농담 반 진담 반의 어떤 말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전 들게 되는데요. 뭐 실제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적어도 언론의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면 네. 지금보다도 굉장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언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후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 여러분, 네 정말 신중하게 저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내용만 빠르게 마치고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계시니까 방송 4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썼던 기사였는데 민노총 민변 학자들이 KBS, EBS 사장을 뽑는다? 북한과 다를 바 없다라는 평가를 낸 성명을 제가 다룬 기사였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방송 4법이라는 게 뭐길래 이토록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실제로 이제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또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인데 실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네. 이제 방통위 의결 종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또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네. 또 이제 이사의 추천권을 언론 방송학회와 관련된 이제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추진하는 개정안에서 실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사 추천 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친민주당 그리고 친언론 노조 성향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미디어 관련 학회를 넣는다든지 뭐 네. 방송 기자 연합회라든지 뭐 PD 연합회라든지 또 이제 MBC 같은 경우에 언론 노조가 동의해야 되는 시청자 위원회를 넣는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중립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실제로 그 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가 문제가 있고 되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독립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에서 그래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 방송사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 뭐 노조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 지금 성향에 맞는 이사들로 채워지고 또 그에 따른 의사 결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방송 장악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장악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그렇죠. 뭐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부분이 만약에 개정안이 바로 통과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관련이 있으신 두 분야 모두 다 정통하신데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도 민주당이 뽑고 그래도 그 위에 또 헌법재판소를 둠으로써 또 이중으로 보호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어떤 사장, KBS 사장, EBS 사장도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로 앉혀가지고 방송도 장악하고 사법도 장악하고 입법은 이미 장악했고 행정도 장악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의 합의가 이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언급했던 개정안들은 대부분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이 되고 네. 또 실제로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됐을 때는 어떠한 뭐 거부권이라든지 어떠한 그 조치 없이 다 통과가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여러 그 뭐 행정 사법 뭐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좀 우려 한 당이 독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시샤 이슈님께서 전체주의 독재 국가는 싫어라고 하시고 정말 GTO님도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그냥 히틀러 되는 거지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나치당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정말 그냥 과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유념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했었던 유산균은요 전부 다 지금 품절이 돼가지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광동 팩트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러닝을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경복궁 이제 청와대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한 바퀴 이렇게 싹 이렇게 돌고 오는데 운동화를 잘못 신었는지 아니면 제가 자세를 잘못 잡았는지 한동안 무릎이 꽤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무릎이 자주 아픈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무릎의 기동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절이 약화가 되면서 점점 퇴행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부터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죠. 이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은요. 관절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 감소에 도움이 있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칼슘과 아연 그리고 지방산 복합물 FAC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약이 아니라 액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되고요. 하루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서 기능성으로 예방하신다는 생각으로 또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면 가장 좋겠죠. 정상가는 거의 30만 원 육박하는데 할인가는 5만 원도 안 됩니다. 새 박스 3개월짜리는 90만 원 육박하는 가격을 9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문의 전화는 1661-6915, 1661-6915고요. 저희 댓글창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좀 더 관련된 내용 많이 나와 있어요. 전문 내용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이시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장수혁 변호사님, 오늘 좋은 내용,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 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활동 장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